연말정산이라는 이름으로 벌새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저는 진행을 맡은 영화 전문기자 이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각자 인사 한 말씀씩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벌새에서 은희 언니 수희 역을 맡은 배우 박수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벌새 감독 김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벌새에서 은희를 연기한 박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벌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신 관객분들도 기쁘실 텐데요. 사실 이 관객과의 대화의 진행을 받고 저는 그냥 또 고민이 시작됐어요. 어떤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 팀이 정말 많은 인터뷰와 정말 많은 회차의 관객과의 대화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멍청하지 않은 진행자로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애초에 포기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솔직하게 드리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혹시 들으신 질문들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게스트분들과 그리고 관객 여러분의 양해를 미리 구하겠습니다. 일단 말한 것처럼 정말 많은 인터뷰와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또 이야기할 기회가 이 세 분께 아주 많이 있었는데요. 김보라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게 영화를 둘러싼 아주 많은 질문들에 답하는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너무 궁금한데, 왜냐면 영화 하나를 완성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들이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또 그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은 또 오늘 내가 새로 만난 사람들이라 또 저한테 새로운 답이 나오기도 하기도 했었고, 다른 감독님들은 영화를 설명하는 걸 좀 안 좋아하신다는 의견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설명하는 게 싫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영화라는 게 만들어지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생장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의도한 게 다는 아니라고 결국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의도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거에 좋았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회차가 많아지면서 GV를 거의 1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국내외를 포함해서. 그때는 이제 근데 그런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하고, 왜냐면 체력적으로 안 좋을 때는 제 기운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가 걱정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고, 예를 들어 사인을 하고 그럴 때도 너무 몸이 안 좋은 날들이 좀 있었어요. 막 정말 몸살 감기가 심하고 그럴 때는 그게 제 표정에 드러날 텐데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은 그 상황을 알 수 없으니 그런 거에 있어서 집에 가서 되게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랬던 순간도 있었어요. 맞아요. 개인적인 컨디션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닌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마도 이 영화, 이 팀의 경우에는 영화로 너무나 충분히 진심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오해가 아주 적었을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김보라 감독님의 기우였으면 좋겠어요. 그 걱정이. 박지우, 박수영 배우님 오랜만에 지금 저와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작년에 이 영화의 성취 같은 것들은 정말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가 한국 영화 어떤 성취를 남겼는지,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가장 평범하기에 가장 특별한 은희라는 소녀를 우리 모두의 모습으로 각인하게 만든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성취가 아닐까 싶고요. 우리 모두에게 자기 안에 은희를 발견하게 해준 영화라는 말로 일단 가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배우는 이 영화를 찍고 난 이후에 그 소감들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이 영화는 자기의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주었을 것이고 또 자기만이 느낄 수 있는 일상의 아주 작은 용기 같은 것들을 관객들에게 전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관객에게만 전달된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찍은 사람에게도 그런 것들이 전달이 좀 됐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두 배우분들은 이 영화의 경험이 본인 인생에 아주 작은 변화들을 가져온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언니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독립 영화를 한 8년 정도 계속 해왔는데요. 우선 독립 영화다 보니까 보는 관객분들이 굉장히 적고 제가 나왔던 것을 봐주시고 반응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어요. 영화제 같은 곳에서만 볼 수 있었고, 근데 벌새는 이렇게 많이 상영을 하게 되고 입소문도 많이 돌게 되면서 만나는 인사마다 벌새 잘 봤다, 벌새 잘 봤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수위이지만서도 제가 되게 뿌듯하고 되게 굉장히 칭찬받는 느낌? 벌새 잘 봤다, 잘 봤다 하니까 굉장히 작년 하반기가 굉장히 신나고 즐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들 와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그 힘을 항상 받아가서 GV 자리도 되게 원래는 막 떨리고 힘든데 벌새 GV만큼은 되게 힘을 얻어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우를 열심히 해갈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오늘도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꼭 됐으면 좋겠어요. 박지우 배우님께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어요? 저도 제 첫 장편 독립영화로 너무 많은 경험들을 하게 돼서 항상 설레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것 자체가 감사했거든요. 또 많은 관객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벌새를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저는 벌새를 한 여러 번 보면서 은희를 보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는데, 그만큼 제가 진짜 은희가 된 것처럼 어떠한 일이 닥치면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힘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항상 지금도 일상생활을 할 때면 은희가 생각나기도 하고 은희라면 이땐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박지우 배우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는 뭐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감독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팍 돌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감독님 전 몰래예요. 네, 그 말이 계속해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영화로도 그렇고 계속 작품 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만날 때도 아 진짜 볼수록 매력이 있는 배우구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사실 지우 배우님께만 통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영화 출연한 모두 그리고 만드신 감독님까지 좀 볼수록 매력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고 영화 자체도 그런 힘이 있고요. 근데 박지우 배우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영화 한 편을 거의 오롯이 책임지다시피 한 거의 타이틀롤의 은희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 경험도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될 것 같거든요. 그 한 편을 나를 주인공으로 내가 나오지 않는 시기 거의 없이 한 편을 책임지다시피 하면서 끌고 갔던 경험은 어떻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당시엔 힘들었겠지만 돌아보면 어때요? 일단은 오디션을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거에 막 간절함을 가지고 오디션을 봤는데 막상 되니까 너무 긴장되고 걱정이 우선인 거예요. 근데 감독님께서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항상 생각을 하지 말고 즐기면서 뭐든지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진짜 워낙 감독님이랑 다른 스태프분들 모두 다 편하게 대해주시고 또 제가 이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진짜 그냥 은희가 됐다 생각하고 되게 저는 재밌게 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다른 작품 안에서도 그 기억이 양분이 돼서 정말 용기 있게 촬영 현장을 헤쳐나간 씩씩한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하실 것 같고요. 영화의 러닝타임이 138분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긴 러닝타임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잘라낸 버전, 감독이 정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삭제를 한 씬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러닝타임은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인생의 아주 작은 순간들을 세밀하게 포착을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를테면 좀 찰나같이 누구와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영향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짧고 긴 리듬이 모여서 이 영화만의 호흡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장편 영화를 내놓으면 사실은 이 정도 러닝타임을 지켜내려면 감독의 정말 지난한 투쟁과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이 영화의 러닝타임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하게 돼요. 감독님은 이 지금의 러닝타임을 지켜내기까지의 어떤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 편집을 운동 제작이 조선 프로듀서가 했었는데요. 거의 한 10개월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고 진짜 정말 100번 넘게 막 몇백 번 본 것 같아요. 정말 계속 미세하게 다른 버전을. 나중에는 진짜 보기가 너무 싫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봐도 막 비슷한 것 같고, 근데 미세한 차이를 계속 이렇게 밟아 나가려고 했고, 씬 같은 걸 다 붙여놓고 벽에다가 그 씬들을 다시 재조합하고 다시 막 구조조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초반에, 그러니까 최종 시나리오와 거의 가장 비슷한 구조 편집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잘라낸 부분들이 또 있죠. 너무너무 아끼는 씬들을 자를 수가 없어서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쉽사리 자를 수 있었다면 더 빨리 완성을 했을 텐데, 편집에서 이게 모든 씬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특히나 그게 너무 보이니까 그거를 자르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는데, 사실은 주변에서 그럼 너가 2시간 40분을 틀었을 때 개봉을 책임질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약간 걱정도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가장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 접점을 찾으려는 과정이 많이 어렵긴 했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운명적으로 이게 우리의 영화의 러닝타임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네. 지난해에는 이 영화를 상영작으로도 만날 수 있었지만 각본집을 포함해서 이 영화의 어떤 평론도 실리고 또 감독님과 다른 누군가가 나눈 대화가 실린 대담이 실린 각본집이 출간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각본집을 읽으니까 이 영화는 시나리오 자체로도 하나의 어떤 문학적인 형태의 꼴을 갖추고 있는 시나리오구나 생각을 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촉촉한 기분으로 시나리오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삭제된 씬들도 들어가 있어요. 시나리오 안에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건, 그 중에서 이 두 자매가 음마떡볶이라는 곳에 떡볶이를 먹으러 가려다가 어떤 상황을 겪고 가지 못하고 둘의 아주 자잘한 싸움이 벌어지는, 하지만 속내라고 보면 거대한 어떤 이슈가 들어있는 그 씬이 있는데, 촬영을 했던 씬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들에게는 그 씬이 어떻게 기억에 남아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그 앞뒤의 씬들을 두고 봐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중요한 씬이었고, 특히 수희에게 중요한 씬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 두 배우에게, 일단은 수희를 연기했던 시연 배우님께는 그게 어떤 장면이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고, 두 배우가 그 장면에 대한 감정적인 기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어요. 각본집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없으실 테니까 설명을 하자면, 그 은희가 귀에 대한 검진을 받고 병원에서 돌아왔는데 저희 학교 앞으로 찾아와요. 집에 같이 가려고. 그래서 같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언니니까 동생을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투닥투닥 얘기를 하다가 떡볶이 먹으러 갈까? 이렇게 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신나게 자매가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길을 건너는, 버스에서 내리고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요. 은희가 신이 나 있으니까 조금 서둘러서 가게 된 거죠, 횡단보도를. 근데 차가 휙 지나가면서 좀 위험한 순간이 되고, 갑자기 수희 언니가 와서 동생을 다그치게 되는 건데요.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너무 크게 화를 내는 느낌인 거예요. 저도 수희의 입장보다는 은희의 입장으로 우선 써 있으니까
수희가 되게 미쳤냐 하면서 정신 차리라는 식으로 동생을 굉장히 다그치는데 제가 봐도 좀 "헉, 이렇게 화를 내도 되나 했는데 나중에 계속 생각해 보니까 수희 입장에서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할 뻔했던 거고 그것을 얘는 화가 확 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계속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요구를 해요. 우선 다칠 뻔한 건 은인데도 수희가 그렇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아까 은성 기자님이랑도 잠깐 얘기했지만 수희 역시도 사랑을 되게 받고 싶은 아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를 받아야 너에게 내가 소중한 사람인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걸 알고 싶어서 사과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수희도 아직은 고등학생이고 미성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희가 위험했고 지금의 제 나이에서 그 씬을 보았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은희를 걱정했겠지만 수희 역시도 어렵고 위험했던 순간에 대해서 화가 났고 그 화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싶어 했다고 생각했어요. 은희의 입장에서는 그 장면이 어떻게 생각이 됐어요? 은희는 그냥 떡볶이가 빨리 먹고 싶었을 뿐인데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빨리 건너갔는데 언니가 너무 심하게 다그치니까 처음에는 좀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언니가 계속 잘못했어 안 했어 계속 이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떡볶이 먹고 싶은 동생 마음도 이해 못 해주냐 약간 이렇게 삐뚤 마음도 잠깐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은 언니가 저를 남겨두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냥 내가 많이 잘못했나 이런 생각 들고 그래도 언니가 날 걱정해 주니까 마냥 싫지는 않고 좀 되게 묘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떡볶이는 먹고 싶은 약간 이거는 남았을 것 같아요. 그 잘못했어 안 했어라는 대사는 사실은 이후에 은희와 지숙이와의 대화에서도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감정적으로 중요하게 연결되는 씬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 오늘 보신 영화에는 장면이 없지만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기왕 나왔으니 김보라 감독님께 그 씬의 기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온 씬이었나요? 기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거랑 맞게 그 말이 순환되거나 그 상처가 순환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떡볶이 먹으러 가려다가 못 먹게 된 게 사소한 일인 듯 하지만 그 둘은 진짜 신나 있었거든요. 그 버스에서 은희가 정말 유일하게 되게 신나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언니랑 이렇게 자매 나누면서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을 때 그 일상의 절망 같은 거 있잖아요. 가족들이랑 뭐 사이좋게 어디 소풍 갔다가 뭐 놀이공원 갔다가 갑자기 다들 싸워서 패배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는 기분들 그런 기억들이 모두 다 가족 구성원 안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상의 그런 작은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그 작은 소망마저 이렇게 뜯겨지는 그 순간을 묘사를 하고 싶었고 시나리오 집에서도 떡볶이는 무산되었다 이렇게 문장이 쓰여 있어요. 왜냐면 그게 진짜 저한테 큰일처럼 다가오길 바랬어요. 관객들한테도.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는 그 가까운 집에서 또 잘린 장면 중에 하나가 노래방 주인이 나와요. 이 친구들이 아베크 노래방에 가는데 아베크가 불어로 함께라는 단어고 그 노래방 주인이 약간 괴짜 같은 사람이라 아베크 단어를 가르쳐주면 자신의 불어 전공자 경력을 자랑을 해요. 은희가 막 지숙이랑 비웃고 그러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은희가 그 배웠던 단어를 기억해서 아베크 영지, 아베크 유리, 아베크 주식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님 이렇게 적는 장면도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방 장면이 잘리면서 이 메모하는 장면도 잘렸는데 이거 역시도 그 잘못했어 안 했어와 괴가 비슷한 즉 일생활의 삶에서 아주 작고 큰 것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큰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아주 작은 그 말을 들었던 게 나중에 내가 그렇게 일기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씨 뿌린 것이 걷어진다라던가 언니 수희에게 들었던 말이 자기도 똑같이 친구를 상처 주기 위해 화가 났을 때 사용한다던가 그런 것들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그 장면에서 운전자가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연기하셨는지 저는 뭐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 장면을 상상을 했을 때 가장 처음에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감각은 저도 물론 운전을 하지만 사고가 정말 곳곳에 있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누군가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누군가를 칠 뻔한 거는 이 사람은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난 자동차 안에 있으니까 어쨌든 그 자동차에 부딪힐 뻔한 경험을 한 누군가는 너무 두려운 상황을 겪은 건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괜찮아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미쳤어? 뭐 죽으려고 환장했어? 이런 식의 얘기들 아주 일반적인 대사들로 매체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겪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저는 그게 여중생, 여고생의 경우라면 훨씬 심한 비중으로 그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조차 이 영화는 생각을 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굉장히 이상한 감각으로 그 씬을 받아들였구나라는 생각을 각본집을 보면서 했던 기억이 있고요. 혹시 기회가 있다면 방금 설명된 그 두 씬도 포함된 어떤 장면들이 들어간 영화의 온전한 버전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뭐 우리가 바른다고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은희를 포함해서 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감성제 아래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이 영화를 볼수록 좀 흥미롭게 느껴졌던 그 어떤 공통점 같은 것들이 그 영화에 나오는 여성들이 상실이라는 감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희가 영재 선생님을 잃죠. 마음 아프게도. 그리고 엄마는 외삼촌 언니를 잃었고 수희는 친구들을 잃었죠. 성수대교가 붕괴가 되면서 이 세 항목을 보면 여성들이 사회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상실한 것들에 대한 키워드로 읽히기도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상실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그걸 여성들이 겪게 한다는 점에서 이 질문은 되게 많이 안 나왔던 질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는 나왔네요. 아니에요. 떡볶이 씨도 너무 조명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수희 역할을 제일 사랑하는 캐릭터 중 하나예요. 그래서 수영되면 보면 늘 근데 사실 이건 또 떡볶이 씬 얘기로 근데 그거를 삭제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거 한편으로 영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떼내가지고 수위만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거든요. 정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수위는 정말 많은 것을 누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장녀로서. 그래서 여기서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분량이라는 게 있고 크기라는 게 있다 보니 근데 뭔가 언젠가 영화를 또 만들게 되면 수희의 얼굴을 한 30대 여성, 40대 여성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튼 다시 그 상실로 넘어가면 그 처음에 초고를 쓰기 시작했을 때 저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좀 큰 상실들이 많이 있었고 좀 제가 약간 마음 상태도 어딘가 이렇게 다 찢겨진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관계들, 예를 들어 제가 너무 사랑하고 몸담았던 그 페미니즘 공동체가 이렇게 무산되고 와해되는 그래서 그 정말 자주 가던 사이트도 폐쇄되는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라던가 제 개인적인 관계에서 상실들을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썼을 때 마음 상태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실이 영화 속에 전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구나를 그땐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알게 됐고 근데 상실을 겪으면서도 되게 신기한 게 나라는 사람이 되게 확장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슬픔이나 이런 걸 미화하거나 낭만적으로 그리고 싶진 않은데 그런 음악이 아니라 진짜 영지 편지처럼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는데도 그 삶에 되게 미세한 것들이 잘 보이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누가 꽃 선물을 주면 이런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물 주지 말라고 막 호통을 쳤거든요. 우리 꽃집주인 계시면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수영 배우님 저희 집 놀러 왔었는데 뭐 필요한 거 있냐고 하셔가지고 꽃을 사달라고 해서 사주셨어요. 근데 그 시기부터 제가 꽃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변화였어요. 그리고 계절이 변하는 것도 되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때 정말 힘들고 슬프고 무기력하고 막 여러 가지가 왔었는데 동시에 제가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영화에 되게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 아이러니함, 그 가치 있음 같은 것들을. 네. 이 아름다움에 대한 항목은 두 배우분께도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영화를 찍고 개인적으로 생긴 변화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은 이 아름다움에 대한 질문으로 좁히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아름다운 무언가의 감흥을 내게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걸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손가락이 손가락이지 뭐 부러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 정도의 아주 간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식의 잊고 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는 꼭 하나쯤 발견하게 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님이 지금 이 영화 작업 이후로 전후로 꽃이라던가 계절이 변하는 아름다움에 대해 생생하게 좀 감각하게 되셨다면 배우들에게 어떤 아름다움이 발견되었는지도 궁금해요. 저도 감독님처럼 사람들은 모두나 상실을 겪으니까요. 그 상실들에 되게 다들 상처들이 있을 테고 그 상처들에 슬퍼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저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되게 많이 위로가 됐던 게 슬프지만 기쁜 일은 또 같이 와 이렇게 말을 해주는 영화가 있어서 정말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일 좋아하는 문답 같은 거를 혼자서 심심해서 해봤는데 제일 좋아하는 영화의 대사를 써보세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걸 쓰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살다가도 모르겠어 그 부분을 쓰게 되면서 이 대사가 제 인생에서 되게 큰 울림을 주게 됐구나. 이 아름다움도 함께 온다는 희망을 계속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는 그래서 어제도 막 장난치는 식으로 했는데 친구들끼리는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나눌 때면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이러면서 장난을 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즐거움과 희망을 조금 더 알게 해줘서 되게 좋았던 영화였어요. 지우 배우님은 요즘 뭐가 제일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뭐가 제일 아름답다 이런 거는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그냥 벌새 영화 속에서의 아름다움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는 약간 눈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지 선생님이 잘린 손가락을 부를 때 그 모습을 보는 저랑 지숙의 눈빛이라든지 제가 김대훈이 저 때렸어요 라고 했을 때 수희가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엄마 숙자가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그런 눈빛을 통해서 서로 교감을 하고 서로의 말하지 않아도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열쇠를 하면서 제가 느낀 아름다움은 또 이렇게 관객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름답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어디에 언제나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답변인데 방금 지우 배우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시선을 주고받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은희가 항상 사랑받기를 원했고 어떤 상황에서는 방치되다시피 한 소녀지만 어떤 상황에는 영지 선생님이 아주 따뜻한 시선, 엄마의 시선, 언니의 시선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영화이기도 하죠. 그 시선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겠죠. 제가 기억하는 이 영화의 가장 아름다운 씬을 뽑으라면 많지만 트램폴린 씬을 뽑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트램폴린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는 중력에 반대하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뛰어오르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인물들은 다 저마다의 중력이 있거든요. 그 무게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자꾸 이 사람들을 밑으로 끌어내리려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가뿐히 뛰어넘고 두 소녀가 너무 즐겁게 웃으면서 그 트램폴린을 뛰고 있는 장면이 너무 아름답다 라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해요. 심지어 슬로우가 걸려있잖아요. 그건 감독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찍을 때 그 강국현 촬영 감독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좀 궁금하고 그 씬에 대한 감독의 개인적인 감상도 궁금해요. 그게 한 3회차 촬영이었나 그랬었는데 그 로케이션 자체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구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옛날 덤블링장이 있는 데가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그곳을 발견을 했고 할머니가 하시는데요. 지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로케이션 자체 분위기도 좋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뛰어오르려는 그 전신이 정말 가라앉는 신이잖아요. 엄마 아빠 유혈랑자가 있었고 우스꽝스러운 아침의 풍경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어떻게든 거기에서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상해 보려는 그런 것이 저희 영화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느꼈고 강편 실감님하고는 많은 햇볕이나 빛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장면도 덤블링 장면이 좀 여러 번 나오는 그거를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근데 이 로우앵글로 이렇게 찍어서 햇볕이 뒤에 이렇게 보이는 각도로 찍자고 실감님이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덤블링도 다른 기타 영화들에서 다뤄지는 그 이미지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영화에서 할까를 좀 고민을 했었고 정속으로도 찍고 고속으로도 찍었는데 정속도 사실 좋긴 했는데 고속으로 찍었을 때 어떤 애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운동이 이렇게 찬찬히 되고 이 친구들이 특히 그때가 초반 회차 촬영이라 표정이 다들 너무 밝고 되게 재밌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또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도중에 나왔던 아름다운 대사를 꼽으라면 그 연 선생님이 이야기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가락을 움직여 본다 뭐 이런 대사가 기억이 났는데 이게 사실 김보라 감독이 유일하게 본인이 떠올린 대사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이 대사에 대한 어원을 얘기해 주신다면? 아는 언니의 선배가 그 말해줬던 조언이에요. 그 언니가 한 십몇 년 전쯤에 저한테 우울한 시기에 어떤 선배가 이런 조언을 줬다고 그렇게 해서 일기장에 적어놨었고 나중에 그 선배를 만나게 되면 벌새를 혹시 보셨는지 어떻게 느끼셨는지 물어보고 싶긴 해요. 근데 그때 일기를 쓰면서 그 대사가 너무 좋다고 느꼈던 게 사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짜 도움이 되는 조언은 거창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언이 정말 저에게도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좋죠. 그 선배에게 들으셨다는 좋은 말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당장 저에게도 너무 힘이 된 말이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감독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어떤 틀에 가두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뭐 성장 영화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좀 반대고 그리고 이게 어떤 감독의 자전적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하지만 감독이 본인의 과거를 뒤적여서 어떤 삶의 조각들을 꺼내어 펼쳐낸 영화인 건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감흥 중에 하나는 김보라라는 감독이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른 영화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과거로부터 생각했던 그리고 어떤 체험한 것들의 흔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지금 다 또 모이고 건져지려면 우리는 몇십 년을 기다려야 되나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음 영화들을 어떻게 반영을 과연 할까? 아까 굉장히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궁금해진 첫 번째 퀘스천이었어요. 이에 대한 답을 혹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다음 영화랑 관련이 있는데요. 그 제목은 제가 아직 진행도 안 된 거를 호기롭게 제목부터 지었는데 카페라의 개들이라고 그 벌새를 하면서도 저는 영화 한 편 나올 법한 일들을 많이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의 굉장히 다양한 결들을 겪었는데 그런 감정이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명상 모임도 하고 집단 상담에 많이 가기도 했는데 그때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게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깊게 경험하면서 뭔가 그게 굉장히 우주적인 공간을 체험하는 그런 영화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사실 사람들이 상실이나 우울증 혹은 굉장히 강렬한 감정들을 겪을 때 세계와 완전히 분리되고 내
내가 제3자가 돼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다른 시공간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들었을 때 그것이 마치 우주 공간에서 감정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어쨌든 이 일상의 세계가 아닌 다른 시공간으로 내 감정들이 확장되고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때는 30대면 좋겠어요. 3, 40대 연령대로 한다면. 그리고 진짜 말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노년의 여성, 중년의 여성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다행히 몇십 년을 기다리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기쁜 사기를 소식을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릴 텐데요. 이거를 제가 미리 체크한 건 아닌데 아주 공교롭게도 그리고 다행히도 아까 저희가 실컷 언급한 그 각본집을 영자원에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착순